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인민이 보수 야당의 지랄로 인해 소화불량이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하시며 김용민닷컴의 포린 브레드 옛날 팥빵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단연간 연구 끝에 용인 백옥살과 100% 국산 팥으로 만든 포렌 브레드 옛날 팥빵은 구매한 남조선 인민의 혀를 마약에 중독된 듯 감동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 판매를 허락하신 어버이 동지의 은혜에 감격해 말을 잇지 못하게 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이 빵을 먹고 너무 소화가 잘 돼 똥으로 나오지 않자 우리 쌀 천연 발효종을 사용했고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들었으며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영양과 맛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인민들은 어버이 동지의 극진한 사랑에 그만 말을 잇지 못하고 말았다. 설탕보다 당도가 낮은 버섯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당질 트레할로스를 이용한 것이어서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에 숨은 천사가 흠모할 배리어는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의 모든 종합일간지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겨레, 휴전에서 종전으로 평화체제 급물살. 경향신문,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 논의한다. 국민일보, 한반도 평화체제 급물살, 휴전 65년 끝나나. 서울신문, 격동의 한반도, 종전 넘어 평화체제 급물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65년 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휴전 상태가 완전한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를 확인하면서 남과 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을 포함해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네요. 다음은 세계일보, 북미 비핵화 담판 이미 시작됐다. 조선일보, 트럼프, 김정은에게 1대1 핵 담판하자. 한국일보, 북미 비핵화 본게임 시작됐다. 동아일보, 폼페이오, 김정은 만나서 비핵화 직접 확인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에 북한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같은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통역만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내정자가 이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난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드루킹, 대선 댓글 공작, 민주당 대신 포털 대응 이런 제목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운영했지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는 외부 소개용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는데 이 자료에서 경공모는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MB 아바타라는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대신 실질적으로 온라인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크게 다뤘네요. 네, 민주당이 이 경공모에다가 댓글 작업을 위탁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의 저자 김보영 아나운서와 함께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마약 반응 검사를 받고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시형 씨가 마약 전과자들과 친구로 지냈다. 이런 증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어제 KBS 추적 60분에서는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방송됐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시형 씨는 대형 병원장 아들 나모 씨와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모 씨, 그리고 CF 감독 박모 씨와 SNS 친구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 모두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문모 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문 씨는 이시형과 클럽에서 자주 봤다. 마약 공급책인 서 씨가 가까운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 씨가 지목한 클럽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그들 무리가 클럽에 오면 항상 마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시영 씨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마약류 투약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검사를 받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마약을 안 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은 사실상 정상 사이의 간접 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방북 결과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5년 만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했으며 청와대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유사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남북 사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이를 바탕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확정 짓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주 금요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부터 주요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회담인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인 건데요.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그래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의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 분야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연루된 사람을 즉각 직위 해제하거나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6월 개헌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정 공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죠. 결국 이번 주를 고비로 6월 개헌은 무산될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본격화되는 듯했던 개헌 협상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사그라드는 셈입니다. 드루킹과 같은 정치 거간꾼들이 포털 댓글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놀랄 만큼 닮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있었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드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거쳐 대구로 민정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오연패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놀랄 만큼 때가 박았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꾼이라는 드루킹을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최소 2차례 이상이나 직접 찾아가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한 치의 억도 남김없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지휘는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권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부분이 생긴다면 감당하지 못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편 네이버나 카카오는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하루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감시를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매번 나타나기 때문에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포털이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옮겨가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댓글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포털 측은 댓글은 뉴스 콘텐츠 핵심 서비스라 폐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며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모든 매크로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포털도 구글처럼 아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털 안에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만들어 여론 왜곡 책임의 빌미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포털 측은 댓글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댓글 통계 시스템 워드미터는 댓글 흐름을 주도하는 이들이 인터넷 사용 인구의 단 0.00006%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소수의 사용자가 댓글창을 독식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소수 진영에 의해 언제든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개선책이 절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자료를 보면 한국은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77%로 나타났으며 언론사 홈페이지 의존도는 4%로 3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높은 포털 의존도는 결과적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부추긴 꼴이 됐습니다. 세계일보는 포털이 미디어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책임이 있다.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 서비스는 언론 윤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지요. 김모 씨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속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쇄했던 블로그도 김 씨의 변호인에 의해 일부 재공개됐습니다. 블로그에는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고 싶어 하셨던 이유, 이런 제목의 글이 공개됐는데요. 동아일보는 김 씨 측이 블로그 게시물을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핵심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대선 이전에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에서 여론 조작을 벌이다 운영자 측으로부터 이용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육이란 필명을 사용한 박 씨는 대선 전부터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던 2016년 11월 이후부터 드루킹의 글을 퍼뜨리고 그 글에 댓글을 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의 유머에서 접속을 차단당하자 MLB 파크를 포함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무대를 옮겨가면서 올해 1월까지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박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모른다는 식으로 드루킹 김모 씨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110억가량을 처분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징 보전, 즉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경기 부천시 공장 건물 및 부지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를 하면서 다스 지분과 경기 가평군 별장을 포함한 다른 차명 부동산도 포함시켰다는데요. 법원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파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최근 앞으로 열흘 후면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대한민국의 생쇼를 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 또 지금쯤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사전 예열을 가하느라고 온갖 난리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 긴기 시기 때문에
남북 쇼를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걸려들은 게 김경수가 걸려버렸어요. 거기 걸려서 남북 쇼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해도 국민들이 쏙지도 않아요. 그렇죠? 참 오만한 사람들. 민생은 바탕났는데 지난 대선 당시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은 한번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인 체제전쟁이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대선 구호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 전쟁에서 지면 친북 좌파로 흘러간다.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워낙 탄핵 대선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국민들에 했는지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느낄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 개정하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군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고 이런 식의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변환을 시도할 겁니다. 변혁을 시도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 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구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입니다.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율 볼 거 없어요.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여론조사 볼 것도 없어요. 투표장에 가야 돼요. 더 이상 투표날 방관하지 말고 모두 투표장에 가서 헌법 체제를 지키는 이 성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반박일까? 북한 방송 자유한국당을 맹공하고 나섰는데 남조선에서 동족 대결이라는 체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의 난동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보수 집권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왔지만 결국 파쇼 포갑과 반인민족 악정, 4대 매국과 동족 대결로 잔영을 유지하던 박근혜는 민심의 천벌을 받고 감옥 귀신이 되었지. 적폐의 뿌리로 지목되고 있는 이명박은 시간이 갈수록 낱낱이 드러나는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로 해서 당장 쥐창에 잡힐 신세가 됐습니다. 한편 보수의 수장이라 거들먹거리는 홍준표로 말하면 올바른 정견도 없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을 일삼는 것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이번 겨울철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나경원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남 공동 입장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위원직에서 파면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남조선 민심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촛불 민심에 도전하는 보수의 그 모든 언행과 행태에 대해 아예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기생하는 수구 보수 세력의 4대 매국적인 동족 대결 망동으로 해서 민족 분열의 비극이 70여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이 땅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보수 패당이야말로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이며 우리 민족 내부에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천하역적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보수 욕적 패당이 아무리 최후 발악을 하며 여론을 오도하려고 해도 이제는 때가 늦었으며 그의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추악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보수 패당의 반역적 정체를 꿰뚫어 볼대로 본 남조선 민심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정말 기분이 좋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는 점점 심해집니다. 김용민닷컴에 압도적 최저가로 입점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스마트카라 PCS 350을 만나보세요. 악취는 제거되고 쓰레기의 부피는 줄며 조용한 데다 전기세 걱정도 없습니다. 스마트카라 PCS 350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요 며칠간 김기식, 김경수 의원 등을 거치면서 국회 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로는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 얼마나 맞지 않은지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통해서 적폐청산은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는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 정치를 한번 크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 들 수 있는 예가 소위 말하는 산하기관들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 물론 출장이긴 합니다.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나 보좌관들은 의원과 함께 해외 일정을 소화할 기회는 잘 없어요. 사실은 이제 국회 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보좌진이 따라가지 않고 국회 전문위원이 따라가거든요. 예. 그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국회 사무처가 국회 사무처의 예산이라고 하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보좌관이 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또 일부 출장에서는 보좌관이 따라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12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 예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본인의 돈으로 미국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미국에 와서 이제 출장을 오는 국회의원들의 일정을 제가 함께 수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 데다가 요즘 해외에도 워낙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골프를 끼워 넣는다든지 무슨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말은 공식적인 일정을 잡을 수 없으니까 쉬어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해외 여행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지는 않았는데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높은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총영사관을 시찰하러 왔던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골프 외유를 2박 3일 동안 떠나온 것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재미 한인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서 좀 크게 보도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좀 전수조사 청원을 청와대에 집어 넣으셨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 해서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의 외교활동이나 해외 출장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사실 이제 삼권 분립 정신에서는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국회가 이것을 조사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회가 사실은 1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16개 상임위에서 직접 조사를 다 하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임위가 뭐 그것이 자기 고백이 됐던 아니면 고발이 됐던 그런 형태로 산하기관들을 다 찾아서 지금까지 해외 출장을 19대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뭐 19대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백서 형태로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쭉 자기 반성 보고서를 내고 20대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정세균 의장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꺼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된 이상은 전체 해외 출장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의원 외교라든지 또는 외국의 선진화된 사례를 배운다든지 해서 제대로 하는 출장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이 좀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서 예. 전체가 좀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케이스들이 어떤 것인지 발굴하고 잘못된 케이스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는 과정들이 전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청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회의장이 이미 마음을 먹은 이상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국회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3의 눈을 포함해서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또 고칠 것들은 고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의 또 하나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입법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권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뭐 이런 말씀들을 청취자분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이제 거꾸로 입법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과 더 많은 특혜를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폐를 좀 잘 들여다보고 특혜가 있었던 부분은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의 권력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과 순리에 어긋나는 길은 걷지 않는 것 같아요. 오해를 사더라도 예측 가능한 길 그리고 범도에 걸맞는 길, 이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참 그 길이 쉽진 않네요. 이번에 선관위 문제만 놓고 봐도 선관위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진행을 했겠습니까? 알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관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후원금 문제라든지 출장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전에 잘못된 사례들이 있으면 전부 다 찾아나겠다라는 의지를 전 표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나 그랬듯이 피하 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대로 진행을 해보고 법대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법대로 판단을 하는 근거를 남기는 것. 예전 같으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선 경선 기간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적폐청산에 있어서 특히나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의 시각을 가지던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저희가 결과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법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입법부의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부가 나서서 입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삼권 분립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관위를 통해서 정확히 되고 안 되고라는 사례를 지금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히나 해외 출장이나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진행할 수는 없게 되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옳은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정치 집단이 민주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바른미래당이 됐든 상관없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까지 국회가 가졌던 관행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과정을 거치면 전 정치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어떻습니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외 출장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20만이 순식간에 전수청원을 요청했는데 이를 묵살하는 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본인들이 야당 탄압으로 프레임을 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은 비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한 집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여야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가 세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국민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야당이 반대를 하고 말고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처음에 김기식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고 알았다고 하면 바보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모든 것이 공개된 이상 전부 다를 공개해 놓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과정 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호락호락하게 뭐 수용한다든지 한 발 뺀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법부가 입법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을 한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거부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거나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는 국민들 앞에 당연히 공개되는 게 맞고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갔거나 뭐 해외 출장을 갔거나 이것을 덮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혹은 행정부가 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까발낄 것이 아니고요. 국회가 자정의 노력으로 의장과 함께 각 정당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강한 만큼 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이것은 청와대 사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한 것은 국민분들이 이제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청와대에 청원을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청와대가 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청와대가 입법부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살펴보자고 덤벼드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입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정세균 의장이 전 제안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여간 개헌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6월 13일 개헌이요. 네, 뭐 사실 이번 천막투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개헌을 물 건너가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청년 실업의 문제에 응급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자유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민심을 들끓게 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추경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개헌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방해한 세력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인지도 잘 몰라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과거로부터 어떻게 일신할 건데 이런 질문을 받고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탓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 글쎄요. 이제 뭐 지방선거 전략 같은 거는 뭐 아예 없고 우리는 문재인 반대 이거 하나만 밀고 간다. 이런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그 입장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당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목소리가 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선거를 망치더라도 기존의 코어 세력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판단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심지어 울산까지 다 넘어가서 정말 말 그대로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제주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핵심 세력들을 살리는 것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라진다고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보수, 이기적인 보수, 친일과 친박, 그리고 친이명박으로 점철되었던 잘못된 과거의 세력들은 전 이번 기회는 정치의 일선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나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00%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요.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타나서 겨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지, 응? 어떻게, 50%대로 떨어졌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뭐? 지지율이 올라? 그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하지만 각하 기대와는 달리 여기도 지지율이 또 올랐습니다. 씨발 새끼가 약 올리고 지랄이야 이씨. 뭐 각하, 이건 문재인이한테 위기가 오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권 지지자도 결집해야지, 응? 야당 지지자도 뭉칠 이유가 생겼잖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당이 허접하고 무능해서 그런 거지, 응? 그니까 이렇다 할 다음 타자, 또 이렇다 할 선거 승리 분위기, 이런 게 없으니까 기회가 와도 바람을 못 살리지, 안 그래? 집권하실 때 각하께서 이렇게 명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빨리 나 풀려나게 해, 응? 보수의 새 희망이 될 테니까. 각하, 보수의 새 희망이 되셔도 과연 집권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통령 한 번 하셨는데요. 그 좋은 개헌은 뭐에 갖다 쓰려고 해? 개헌이요? 왕정으로 바꿔서 내가 왕을 하면 되지, 응? 안 그래? 우리 헌법에 대통령 2번 못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왕을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어? 왕을 하시겠다? 어떤 왕이 되고 싶으신데요? 여러 어려움을 겪은 뒤 왕위에 오른 왕, 응? 겪었다, 통과할 때 스루. 오, 스루킹, 드루킹. 각하, 예언의 능력도 갖춘 드루킹이요? 그렇지. 말이 안 되면 협박도 하고 댓글 조작도 하고
완전히 카카하고 판박이네요. 너 맞을 각오하고 한 말이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 준표야. 정답자에게는 이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를 보내드립니다. 이 결혼 후 엄마가 되기까지 서투른 초보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육아 일기 형태로 엮었습니다. 이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 그리고 다음 정답자에게는 역시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 이걸 선물해드리겠어요. 이 고양이 짜오와 야미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두 집사의 이야기.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 이 책 추천드립니다. 다음 성태. 다른 정답자에게는 사실상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사실상 검색창에서 술친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사실상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 먹거리.kr을 사실상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실상 철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8대 회장 권오준 씨였습니다. 근데 사퇴했어요. 포스코를 말아먹었다는 지적을 듣고 있는데 포스코 1대 주주 누구일까요? 알지. 1번 박태준, 2번 이상득, 3번 기획재정부, 4번 국민연금, 5번 농협.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한 이후에 노사가 같이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랬죠? 예, 이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정상화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보도들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됐는지 이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첫 번째 조사 대상이 2012년 10월 1일부터 한 두 번에 걸쳐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주제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건이었습니다. 지금의 안철수야 다들 아시다시피 보수 정치판에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2012년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듯이 개혁 진영으로 포지셔닝을 했었어요. 새정치란 걸 들고 왔었는데 사람들이 대체 새정치가 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를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그때가 아마 빅3, 그러니까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세 명이서 3파전을 붙었는데, 이때 3명이서 붙으면은 박근혜가 1위를 했었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박근혜 대 안철수 후보 이렇게 하면은 박빙의 승부가 나는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안철수가 박근혜를 약간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제쳤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 주자였을 때죠. 그때 이제 MBC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을 해서 이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그것도 이틀 연속이요. 예. 보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의학 박사 학위는 안철수 후보 경력의 출발점이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문이 커진다. 혹은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 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네, 이런 식의 보도였습니다. 큰 변수를 일으키고자 하는 MBC의 의중이 읽히네요. 네, 파문을 크게 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도 이제 읽히는 그런 보도인데, 예.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MBC 정상화위원회가 이 보도는 오보도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조작. 네. 그러니까 오보를 뛰어넘어서 이건 조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MBC 정상화위원회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당시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던 현원섭 기자예요. 이 현원섭 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이 안철수 후보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제보자가 이 안철수의 논문과 안철수가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까지 해놔가지고 줬다는 거죠. 상당히 특이한 제보자인데, 네. 논문이 좀 비슷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제보가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사실 기사 생각하다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이 현원섭 기자가 이 제보를 받아서 이걸 교수님들에게 보여줬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반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 현원섭 기자가 당시에 그 정치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부장이 바로 김장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장겸이 이 현원섭 기자에게 리포트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현원섭 기자가 아니 이거를 제작하는 시간도 있고 게다가 또 반론을 받으려면은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좀 연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김장겸은 이 데스크잖아요. 데스크는 기사의 완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기자가 이거 확실합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보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정치부장은 야 무슨 소리야? 검증을 해봐야지. 또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와야죠. 일반적인 데스크라면. 네. 근데 지금은 기자가 심지어
반론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반론을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김장겸이 했던 지시가 후속 보도에서 반론 처리하면 된다니까 얼른 내라는 거예요. 큰일 날 양반이네. 그러니까 반론이 없어도 되니까 이걸 보도를 강행을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원석 기자가 이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수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들의 증언을 받았는데 그 증언에서 이 보도에 불리하게 말했던 교수들의 증언을 다 빼버려요. 실제 이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현 기자가 방송 전에 취재한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영상이 남아있나 봐요. 모 교수는 이건 표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오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교수는 한마디로 이건 표절이 아니다.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문장이나 단어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 그리고 10월 2일에 리포트가 결국 나갔고요. 그리고 한 달에서 보름 정도 더 지난 11월 16일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이 MBC의 보도가 오보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단순히 오보라고 하지 않고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보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보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원석 기자가 2012년 9월 말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절 의혹이 잘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그거를 구분을 하자면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복도에서 뭐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안철수 논문이 뭐랑 비슷하다더라 뭐 이 정도도 아니고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까지 이걸 전달을 했으면은 이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기는 하죠. 게다가 또 당시 안철수 후보는 뭐 1위였던 박근혜를 이길 수 있었던 유력 후보 아닙니까? 이런 유력 후보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제보인데 취재원 이름과 소속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이런 보도가 이 대선을 불과 한 2달여 앞두고 나온 점, 그리고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게이트키핑이 엉망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사를 내라고 한 장본인이 김장겸이라는 점이 가장 걸리죠. 그래서 이게 다 모두 의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MBC에서는 이 현원석 기자를 사규에 따라서 인사이에 회부한다고 해요. 물론 현원석 기자도 현원석 기자인데 더 중요한 거는 김장겸이겠죠. 그렇죠. 김장겸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혐의를 걸 수 있을까요? 만약에 혐의를 걸면은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뭐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걸 뭐 배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배임은 좀 애매하고 언론사의 뭐 신뢰도가 곧 돈이긴 하니까 그것도 뭐 중요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앞으로 지금 MBC 정상위원회가 계속 이제 보도 관련돼서 조사를 할 모양인데 뭐 앞으로 뭐 무슨 보도를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KBS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조사를 명백히 해서 지난 또 월요일이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구조 오보 경위도 좀 명명백백하게 공영방송 양사에서 조사가 돼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C가 확실하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그 나쁜 과거를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적폐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뜻밖에는 안 되니까 MBC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라도 과거 정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연합뉴스 조성부 신임 사장이 취임을 해서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연합뉴스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국실장급 인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지난 13일에 있었는데 적폐청산을 하다가 적폐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내부가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지난 박노왕 전 사장 체제 때
불공정 보도, 뭐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들이 대거 승진했기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대요. 그러니까 좀 의외의 곳에서 시끌시끌한 건데 지난 13일에 내려진 이 정기 인사를 보면요. 일단 이성섭 전 편집국 외국어 에디터 겸 다국어 뉴스 부장이 이 연합뉴스 TV의 보도국장으로 승진을 했대요. 그리고 정천기 전 미래전략실 부실장 겸 경영전략부장이 이번에 기획조정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성섭, 정천기 이 두 사람은 지난 2015년에 부당하게 해직이 됐던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을 할 때 해고를 정당화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노항 체제에서 이제 박노항이 이 김태식 기자를 해임을 했는데 이 김태식 기자가 뭐 노조 활동도 하고 계속해서 박노항 체제를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보복성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진을 한 이성섭, 정천기 두 사람이 해고를 정당화하는 듯한 진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김도현 기자가 관련자들을 취재를 했어요. 근데 뭐 김도현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예전에 참 전화를 그렇게 걸어도 전화를 안 받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엄청나게 잘 받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 이성섭 보도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항소심을 앞두고 회사가 인사부장을 통해서 김태식 기자의 근태 관련해서 팩트를 좀 자세히 보고해달라고 지시를 해서 예. 그냥 뭐 몇 개 정리해서 전화한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정천기 부실장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 뭐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편집국의 경제 에디터가 이번에 된 권영석 전 국제뉴스부 부국장 대우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박노항 시절이었던 2015년 말에 연합시론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사설 같은 글인데 이 시론을 하나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반기를 들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찰 자진 출두를 압박하는 약간 좀 그런 편향적인 칼럼을 썼었어요. 이 권영석 에디터에 대해서도 저희 김도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이 권영석의 해명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연합뉴스의 시도는 언론사의 사설로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회사 입장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가 써놨지만은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회사 의견이다.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은 뭐 인공지능한테 쓰라고 하지 뭐하러 그거를 사람한테 쓰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해명이 뭐 어떻게 쓰던 간에 논설위원 실장이 다 고치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데스크 과정에서 뭐 기사가 뭐 고쳐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들이받아야죠. 사실 그 뭐 수습 기자도 아니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위에서 뭐 지시를 했고 또 위에서 다 고쳤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자들 입장으로서는 뭐 자기 부정과 다름없는 좀 그런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권영석 씨는 이 박근혜 정부의 편향적이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박노항 사장 때 연합뉴스 공정성이 추락한 건 사실인데 뭐 자기는 박노항 사장 때 부당 지시를 거부해서 편기자로 좌천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박노항 퇴진 서명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물론 그건 사실인데 지난 2015년 5월에 이 노조 간부 출신들이 회사로부터 부당 인사를 당했을 때도 회사 쪽 입장에 쓴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한 사람이라고 자인을 한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명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디지털 융합 본부장으로 승진한 최재석 전 전국부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박노항 사장 시절의 첫 사회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부장이었을 때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연합뉴스가 지나치게 친정부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이 최재석이란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중간 간부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후배들이 비판한다면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 박노항 체제에서 역할을 했던 간부들이 뭐 여전히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조정부 사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해요. 물론 뭐 이번 인사를 통해서 과거 2012년 연합뉴스 파업을 이끌었던 공병설 전 연합뉴스 지부장이 사실상 뭐 부당 징계를 받고 부당하게 또 지역으로 쫓겨났었는데 이번에 또 사회부장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등 뭐 좋은 인사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건 과거의 이른바 이제 적폐들에 대한
승진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된 거죠. 사실 뭐 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게 조성부 사장 본인도 뭐 저희 김도현 기자를 만나서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가 KBS나 MBC 같은 뭐 이 대규모 사업장들하고 다르게 이 언론인들의 공정보도 투쟁 경험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연합뉴스를 쭉 지켜봤을 때도 그랬는데 이 언론 노조가 한번 각 사업장에 MB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 부역자 명단 같은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적폐 명단이죠. 예. 그거를 만들 때 이 KBS랑 MBC는 엄청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은 정말 고대영 체제에 뭐 김장겸 체제에 부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언론 노조에 알리고 그 언론 노조가 정리를 해서 부역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는 당시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누가 적폐고 또 누가 열심히 또 싸웠던 분인지 뭐 알려면야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MBC나 KBS에 비해서 리스트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문제로 좀 논란이 불거진 것 같은데 뭐 어쨌건 뭐 연합뉴스가 지금 출발점에 놓여 있죠. 그래서 좀 어디로 좀 향하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곳곳에서 지난날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청산하고 반성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항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뭐 개혁이 사실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또 실감나고요. 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만 요구해왔을 뿐입니다. 일방적인 항복선언만 요구했던 터였지요. 여기에 북한이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넘지 않을 수 없는 관문, 비핵화 그리고 종전협정. 그 길목이 눈앞에 보입니다. 신영원의 터 준비했습니다.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제시간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한 모 씨, 몇 년 전에 먹다가 최근에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주문했는데 역시 홍삼은 정성농장 홍삼이 괜찮네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올드보이에서 벗어나 충남도지사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이회창, 그거 깜도 아닌데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때의 소욕을 단단히, 아니 이름이 뭐지?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이 새끼가 그 충남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좋은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줘가지고? 정성농장 홍삼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 유인태입니다. 그 땅콩 새싹은 고혈압과 당뇨 예방, 그리고 피로 회복,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그리고 전립선 항암 효과, 그리고 그 항산화, 심장 질환 예방, 자양 강장의 그 짱이지.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한 노화 방지, 그리고 임산부 건강 증진, 그리고 그 태아 두뇌 발달까지.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마셨더니 그 건강해지더라고. 그래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걸아, 이거 마시면 졸음이 사라지냐? 홍준표입니다. 이 7,000원 운전자 보험에서 이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 이 40대 남성이라면은 월 10,000원대고, 이 소중한 우리 자녀는 10살이라면 월 5,000원대에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이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실손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도 7,000원 운전자보험 카페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허리벨트를 하고 일했는데 거들형 바디로직을 사서 입은 뒤로 벨트는 안 하고요. 많이 걷는 직업이라 그런지 바디로직을 입은 날에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바디로직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면 효과가 더 크다 하겠죠.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그리고 진박들, 지방선거 어려울 테니까 많이 걸어라. 옛날에는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이었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냐. 이럴 때는 낙선하더라도 바디로직 입고 척추 건강을 챙겨야지. 그것이 장땡이지.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자, 엉뚱갱뚱님 당첨자인데요. 드루킹같이 이상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빛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라는 대로 3님, 영화 그날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무섭도록 선명한 진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